장수의 악몽, 노후 파산. NHK 스페셜 제작팀 지음, 김정환 옮김, 다산 북수. 서문. NHK가 밝힌 충격적인 노후 파산의 실상. 2013년 8월, 나는 연락을 받고 신주쿠 서쪽 출구에 있는 술집에 갔다. 생선 굽는 연기가 자욱한 가게에서 나를 맞이한 사람은 이타가키 요시코 프로듀서와 호다이 노리오 카메라맨이었다. 두 사람 모두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방송된 NHK 스페셜 워킹 푸어를 함께 제작한 둘도 없는 동료다. 고령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취재하려 하는데 다시 한번 같이 방송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자리에서 승낙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홀로 생활하는 고령자의 치매 문제를 취재하고 그해 11월 24일에 NHK 스페셜 치매 환자 800만 명 시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들 고립되는 치매 고령자를 방송했다. 그리고 그 후속편이 바로 이 책 노후 파산이다. 아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일 터인데 고령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돈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타가키 프로듀서가 생각해낸 조어다. 홀로 사는 고령자가 6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연수입이 생활보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대략 절반에 이른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생계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70만 명이다. 물론 남은 사람들 중에는 예금 등 모아놓은 돈이 충분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홀로 사는 고령자가 생활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연금만으로 근근히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 병에 걸리거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해지기라도 하면 생활은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 이타가키 프로듀서는 이런 상황을 노후 파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내게 설명했다. 설명을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는 워킹 푸어를 제작할 때 우리가 취재했던 아키타현 센다이시의 스즈키 유지, 당시 74세, 시가 떠올랐다. 스즈키 씨는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방이 쇠락하는 가운데 매출이 늘지 않아 연수입이 240만 원 남짓에 불과했다. 매달 60만 원씩 연금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으로 입원한 아내의 한 달 입원비가 60만 원이었기 때문에 전부 입원비로 써야 했다. 그러다 보니 한 끼 식사에 쓸 수 있는 돈은 1,000원에서 2,000원에 불과했다. 우리가 취재한 날의 반찬은 오징어 통조림과 3팩에 990원짜리 나토뿐이었다. 생활보호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스즈키 씨에게는 1,000만 원의 예금이 있었다. 생활보호를 받으려면 재산으로 간주되는 예금을 헐어야 한다. 그러나 스즈키 씨는 절대 이 예금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다. 아내의 장례비로 쓸 소중한 돈이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노후 파산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가난뱅이는 빨리 죽으라는 건가. 스즈키 씨의 이 혼잣말은 내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다. 제작진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스즈키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입원했던 아내는 얼마 뒤 세상을 떠났고 스즈키 씨는 아내를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한다. 그 후 병치레가 잦아진 스즈키 씨는 가게를 접었다. 예금을 전부 장례식에 써버린 결과 생활보호비 수급이 가능해졌고 지금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살고 있다. 잔혹한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내의 죽음과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맞바꾼 셈이다. 이렇게 정해진 시스템이고 그것이 현실이겠지만 어딘가 부조리함과 쓸쓸함이 느껴진다. 지금 고령자를 둘러싼 환경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연금과 의료, 돌봄 서비스 같은 사회보장비는 국민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에는 현역 세대 5.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했지만 2010년에는 2.6명, 2030년에는 1.7명으로 거의 현역 세대 1명이
고령자 한 명을 부양하는 구조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기들은 누릴 거 다 누려놓고서 뒷감당은 우리한테 떠넘긴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세대 간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최저 수준인 생활보호비에 비해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비판과 부정수급 문제를 유독 부각시키는 일부 대중매체의 언설도 눈에 띈다. 그리고 반드시 나오는 말. 그렇게 된 건 당신들의 책임이잖소라는 자기 책임론. 이런 고령자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다. 심각한 상황이기에 더더욱 최선의 해답을 찾아내고자 애쓰는 사회였으면 한다. 이 책은 2014년 9월 28일에 방송된 NHK 스페셜 노인 표류 사회, 노후 파산의 현실을 바탕으로 방송 시간상 소개하지 못한 고령자의 현실까지 포함해 새로 쓴 르포르타주다. 노후 파산에 처한 고령자를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을 내디딜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장을 알아야 비로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쫓기는 생활. 다시로 씨가 평소에 아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아끼는 비용은 식비다. 항상 하루 5,000원 이하의 식비로 생활한다. 한 번은 점심에 먹을 것을 사러 간다는 다시로 씨와 함께 근처 슈퍼마켓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취재 스태프가 이렇게 말했다. 점심을 같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겠습니다. 그러자 평소에는 발길을 향하지 않는 도시락 코너에 멈춰서서 지그시 도시락을 들러보더니 고민 끝에 3,000원짜리 연어 도시락을 골랐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주먹밥 하나로 점심을 때우거나 아예 굶을 때도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 다시로 씨에게 연금 지급일은 특별한 날이다. 연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직후에만 자신에게 허락하는 사치가 있다. 근처에 있는 대학의 학생 식당에서 4,000원짜리 점심 정식을 먹는 것이다. 따뜻한 된장국에 채소 절임도 같이 나오지요. 그런 진수성찬을 4,000원에 먹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하답니다. 다시로 씨의 표정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아무리 절약하며 산다고 해도 식비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다. 식비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도 부족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절약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전기요금이다. 다시로 씨가 가리킨 천장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형광등이 있었다. 몇 달 전이었던가 전기요금을 연체해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마침 생활비도 절약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전기를 쓰지 않고 있지요. 혼자 살 경우 한 달에 적어도 5만 원은 전기요금으로 나가게 된다. 다시로 씨는 그 지출도 절약함으로써 적자를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노후 파산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러분은 전기가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있는가? 오늘날 전기는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러나 다시로 씨는 전기를 일체 쓰지 않고 생활한다. 어느 날 빨래를 하겠다며 일어선 다시로 씨가 향한 곳은 부엌의 개수대였다. 세탁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손빨래를 해야 한다. 게다가 세탁용 세제가 다 떨어져서 식기세제로 빨래를 했다. 식기를 닦을 때 쓰는 플라스틱 대야에 옷가지를 넣고 액체 식기세제를 뿌린 다음 그 위에 물을 기세 좋게 부었다. 싹싹싹싹. 에어컨을 쓸 수 없어 치는 듯이 더운 방에 조금이라도 바깥바람이 더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다시로 씨는 묵묵히 손빨래를 했다. 밖에서는 매미가 맴맴하고 우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다. 싹싹싹싹, 맴맴, 싹싹싹싹, 맴맴. 마치 1900년대 초중반으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은 광경이었다.
매미의 대합창을 들으면서 손빨래를 하는 다시로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절약을 위해 전기도 쓰지 않고 식비도 최대한 아껴보지만 그럼에도 파산 직전의 상황에 몰린 고령자들이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운데 꾹 참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노후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싹싹싹 맴맴 싹싹싹 맴맴맴 빨래는 계속되고 매미도 합창을 멈추지 않는다. 도쿄에서도 굴지의 고급 주택가 한 구석에 살고 있는 어느 고령자의 현실이었다. 전기를 쓰지 못하는 다시로 씨에게 가장 괴로운 일은 텔레비전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야기 상대가 없는 고령자에게 텔레비전만큼 의지가 되는 존재는 없다. 그런 다시로 씨의 유일한 즐거움은 라디오를 듣는 것이었다. 다시로 씨가 애용하는 것은 수십 년 전에 샀다는 휴대용 라디오였다. 외롭고 할 일이 없어지면 다시로 씨는 라디오를 켰다. 다시로 씨의 방은 밤이 되면 캄캄한 암흑으로 뒤덮인다. 책을 읽을 수조차 없다. 그런 상황에서 건전지로 들을 수 있는 라디오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의 습성이 남아있는지 특히 뉴스 듣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왠지 불안하단 말이죠. 캄캄한 어둠 속 이불 위에 큰 대자로 누워있는 다시로 씨의 곁에서 라디오가 경제 뉴스를 전했다. 제조업은 과거에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지만 현재는 제조 거점의 해외 이전과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밀려 쇠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어둠 때문에 라디오가 전하는 현재 일본의 소식을 다시로 씨가 어떤 심정으로 듣고 있는지 그 표정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라디오에서는 그 뒤에도 뉴스가 계속 흘러나왔다.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생활보호비를 받은 다시로 씨가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이발소였다. 그는 벌써 몇 달째 못 갔습니다 라면서 단골 이발소로 향했다. 주상복합 건물의 2층에 있는 이발소 입구는 커트 13,000원이라는 광고가 붙어 있었다. 다시로 씨는 이발 의자에 앉자 깔끔하게 다듬어 주시오라고 짤막하게 말했다. 그러자 이발사는 솜씨 좋게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다. 다시로 씨는 줄곧 눈을 감고 있었다. 이발사는 다시로 씨의 머리를 짧게 다듬고 수염도 깨끗하게 깎아줬다. 그리고 얼마 후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시로 씨는 천천히 눈을 뜨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만족스러운 모양이었다. 의자에서 일어난 다시로 씨는 계산을 했다. 요금은 커트에 면도 등의 서비스가 추가되어 25,000원 정도였다. 생활보호비를 받은 다시로 씨가 식당도 슈퍼마켓도 아닌 이발소를 제일 먼저 찾아가는 이유는 자신에게 잃어버렸던 자부심을 되찾아주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발을 마친 뒤 거울에 비친 다시로 씨의 모습을 보니 문득 그가 현역 시절의 노후를 상상하며 그렸던 자아상이 떠올랐다. 양복을 입고 수염을 기른 신사풍의 남성을 그린 바로 그 자화상이다. 그 자화상을 그렸을 무렵에는 틀림없이 풍요로운 노후를 상상했을 것이다.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을 계속하던 당시는 성실하게 일하면 보답을 받는 사회였다. 그렇기에 성실하게 일하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노후를 손에 얻을 수 있다고 믿었으리라. 아니, 다시로 씨뿐만 아니라 지금의 고령자들은 당시 모두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자 일본 사회는 격변기에 돌입했다. 독거 고령자가 수백만 명 단위로 급증하자
가족이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는 기능 부전을 일으켰다. 그런 가운데 노후 파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이 확산되었다. 이런 신세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시로 씨와 같은 세대의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아무런 고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정작 찾아온 것은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현실. 그들의 상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노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 상상했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노후를 되찾고 싶다. 자부심을 잃고 싶지 않다는 바람은 남아있을 것이다. 이발소에서 눈을 감고 있던 다시로 씨는 몰라보게 변한 나를 만나고 싶다고 바라는 듯했다. 이발소를 나오는 다시로 씨의 뒷모습은 왠지 조금 더 당당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씩씩했다. 이것을 계기로 제 길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랐다. 사는 게 행복합니다. 다시로 씨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찾아온다면 취재 스태프로서가 아니라 다시로 씨를 아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노후 파산에 몰려 살아갈 기력을 잃어버린 고령자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꾹 참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지원으로 연결해야 할까? 초고령 사회의 도래와 함께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오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회사를 위해 온몸 바쳐 일한 결과는 파산이었다. 와타나베 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채 60세가 넘어서까지 호텔에서 35년 동안 일하다 몇 년 전에 퇴직했다. 이래 보여도 옛날에는 친구가 많았답니다.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 상사하고 아웅다웅한 적도 많았지요. 와타나베 씨가 일한 곳은 도쿄 도내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다. 주된 업무는 청소였는데 일손이 적었기 때문에 프런트의 사무도 겸무했다. 방의 청소와 시트 교환을 담당했답니다. 호텔에 묵으면 복도에서 종종 마주치는 아주머니가 있지요. 바로 그 아주머니들이 하는 일을 했지요.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었다. 야근을 하고 몇 시간 뒤에 새벽부터 다시 근무한 적도 적지 않았다. 그럴 때는 직원 전용 수면실에서 몇 시간을 쉰 다음 다시 일터로 복귀했다고 한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사는 사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나이를 먹게 된 와타나베 씨는 어느 날 혼자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각오를 굳혔다. 그리고 일에 몰두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다 신부전 발작으로 쓰러졌다. 어쩌면 지금의 병도 그때 무리한 것이 쌓인 결과인지 모르겠네요. 과로가 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와타나베 씨가 신부전으로 쓰러지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회사를 위해 인생을 바쳤는데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내치다니 그게 어찌나 분하고 또 번통하던지.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넘쳐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퇴직금도 받지 못한 와타나베 씨는 그때까지 꾸준히 모아놓았던 예금만으로 의료비와 이후의 생활비를 해결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게다가 회사가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탓에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회사에 35년 동안 속아왔던 것이다. 와타나베 씨는 일을 시작했을 무렵에 연금과 관련해 회사에 문의한 적이 있었다. 회사가 연금을 적립하고 있는지, 장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해서였다. 그때 회사에서 제대로 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와타나베 씨의 수중에는 3천만 원 정도의 예금이 남아있다. 생활보호를 받지 못한 채 언젠가 예금이 다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와 싸우며 살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금이 바닥을 드러내면 생활보호를 받게 되어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바꿔 말하면 생활보호를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노령자들은 노후를 안심하고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어렵게 살고 있는 고령자들이 생활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궁지에 몰린 고령자들이 구원받는 사회가 실현된다면 늙어간다는 공포나 늙어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은 줄어들지도 모른다. 한 끼에 1,000원 이하. 침대 주위에 쌓여있는 마분지 상자에는 싸게 팔 때 잔뜩 사놓은 컵라면과 통조림이 채워져 있었다. 이날의 반찬은 고등어 통조림이었다. 사와다 씨는 즉석밥을 하나 꺼내더니 방을 나와 복도 끝에 있는 공동 치사장으로 향했다. 스테인리스 개수대와 작은 독신자용 냉장고가 있고 그 위에 전자레인지가 놓여 있었다. 전자레인지에 밥을 넣고 스위치를 누르자 테이블이 빙글빙글 돌아갔다. 1,000원 숍에서 식재료도 팝니다.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전자레인지에서 데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 위에 고등어 통조림을 얹었다. 고등어 통조림의 매콤달콤한 향기가 식욕을 자극했다. 사와다 씨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순식간에 밥이 사라졌다. 그리고 통조림 바닥에 남아있는 국물을 수도 없이 떠먹었다. 이렇게 해서 10분도 지나지 않아 저녁 식사가 끝이 났다. 그런데 사와다 씨가 절약하지 않는 생활비가 있었다. 바로 세탁비였다. 사와다 씨가 사는 곳은 원래 호텔이었던 까닭에 세탁기가 없다. 그래서 동전 빨래방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비록 가진 돈은 없지만 창피하게 꾀재재한 옷차림으로 다니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에서 사와다 씨는 일주일에 한 번 동전 빨래방에 간다. 8월 중순의 어느 날 사와다 씨의 숙소를 찾아간 취재 스태프는 마침 손에 세탁 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온 그를 만날 수 있었다. 빨랫감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걷는 사와다 씨의 이마에는 커다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3분 정도 걸었을까. 갑자기 사와다 씨가 멈춰서더니 저쪽으로 가면 예전에 제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라며 오른쪽을 가리켰다. 그리고 가보시겠습니까? 라며 그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자신이 살았던 집이 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와다 씨가 살던 집은 헐리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대신 새하얀 새 집이 지어져 있었다. 제가 살던 집은 흔적도 없네요. 예전에 그곳에는 2층 집이 있었다. 1층은 애완동물 가게였으며 가게 안의 거실에 침대를 놓고 어머니를 돌봤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본 곳도 거실이었다. 사와다 씨는 과거에 이곳은 자신의 애완동물 가게를 가지고 싶다는 꿈을 이룬 장소이자 어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장소였다고 말하며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어쩔 수 없지요. 그만 갈까요? 얼마 동안 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우두커니 서 있던 사와다 씨는 이렇게 말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기운이 없어 보였다. 우리는 다시 동전 빨래방으로 향했다. 간선 도료변에 있는 동전 빨래방은 평일 오후여서 그런지 한산했다. 사와다 씨는 바구니에 빨랫감을 세탁기에 전부 집어넣고 세제를 넣은 다음 주머니에서 동전 지갑을 꺼내 기계에 2,000원을 넣었다. 쏴 하고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세탁기가 돌기 시작했다. 고작 2,000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큰 돈입니다. 식사 2끼분을 웃도는 세탁비는 사와다 씨에게 커다란 부담이었다. 빨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시겠습니까? 세탁이 끝날 때까지 3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사와다 씨는 인근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공원에는 작은 광장과 미끄럼틀, 그네 등의 놀이기구가 있었다. 저도 옛날에는 여기에서 놀았지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어린 시절 사와다 씨는 공원을 참으로 좋아했다.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매일 공원을 찾아와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야구나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다.
지금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 시절의 전경이 눈에 아른거린다고 한다. 그때는 불안도 없고 걱정도 없었지요.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사하다 씨의 눈에는 눈물이 희미하게 맺혀 있었다. 지금은 정말 불안하고 또 불안해서.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다. 몸이 망가졌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가진 돈이라고는 예금 1200만 원밖에 없다. 그리고 의료비는 절약할 수도 없다. 그를 힘들게 하는 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노후 파산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하다 씨는 뭔가 결심한 듯이 벤치에서 일어나 동전 빨래방으로 향했다. 빨래방에 도착하자 묵묵히 세탁기에서 옷가지를 꺼내 바구니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별 말 없이 빨래방을 나왔다. 사흘 뒤 저녁, 아사쿠사의 거리는 인파로 가득했다. 스미다 강에서 열리는 등롱 띄우기 축제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었다. 사하다 씨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등롱 띄우기 축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날이 되면 마음이 엄숙해진다고 한다. 숙소를 나와 강변의 산책로를 걷고 있으니 서늘한 강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다. 통행인 중에는 등롱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강에는 놀이배가 떠 있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보러 온 적이 있습니다. 취재를 받으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랜만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등롱을 띄우는 시간이 가까워지자 강변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담당 직원은 밀면 위험합니다. 그대로 천천히 걸으세요 라고 열심히 외쳤다. 이때 띄운다 라고 사하다 씨가 말했다. 하나, 또 하나. 불을 붙인 등롱이 차례차례 강에 띄어졌다. 순식간에 수많은 등롱이 수면을 가득 채웠다. 강 반대편에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잠시 보고 있으니 온화한 불꽃을 품은 채 수면에 떠있는 수만 개나 되는 등롱이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했다. 사하다 씨는 기도하듯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잠시 떠내려가는 등롱을 바라보다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로 돌아오자 사하다 씨는 방구석에서 긴 낚싯대를 꺼냈다. 등롱 띄우기를 보고 와서 추억에 잠기고 싶어진 것이리라. 집을 팔았을 때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해온 낚싯대였다.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제게 꿈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낚시를 가는 겁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이야기하면서도 사하다 씨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어쩌면 사하다 씨에게는 추억에 잠길 때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지도 모른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